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코로나19 재감염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언제 끝나지? 지겹다. 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위협 자체는 이제 크지 않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행도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 경기 회복되면서 자꾸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러면 항공, 물류 거기다가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조선도 이제 궁금하고요. 관련된 운송 섹터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오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애널리스트로서는 올해는 우리 엄 의원님의 꿈은 뭡니까? 분석 잘 하시는 건가요? 행복한 분석을 계속 이어가는 것. 네. 네, 꿈입니다. 예. 조선업종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죠? 또 네. 이제 좋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일단 당장은 중동에서의 긴장감 여파가 얼마나 될까를 조금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쏘아 올린 그런 나비 효과죠. 홍해 관련된 뉴스를 일단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쭤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이 뒷배라고 생각하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을 납치하고 어제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또 하나 납포했습니다. 네네. 이런 적이 이전에도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은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해석을 하세요? 일단 수에즈 운하가 유럽으로 통하는 워낙 중요한 관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기가 어렵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희망봉을 우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굉장히 많은 날짜가 더 필요합니다. 네. 같은 도착지에 같은 양을 운반을 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70일에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만약에 100일에 걸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선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해운으로서는 조금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이제 계절성을 반영을 해서 조금 항차를 줄이는 시기이기도 한데 하마터면 이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러한 전략을 취할지 저러한 전략을 취할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반응으로 해운 업체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단발적으로는 어쨌든 공급이 조금 이제 이거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임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을 한다거나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운임도 있다거나라고 가지각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항상 사실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거니까요. 홍해 수에즈 운하가 지금 이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통행을 못할 돌아가야 될 상황이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또 가뭄 때문에 좀 더 어렵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운임에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운임 가격의 트렌드나 사이클이 어떤지 코로나19 때는 워낙 사실은 최근 한 100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급등을 그때 상하이 컨테이너지에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 말고 큰 사이클에서의 운임 가격 동향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컨테이너 운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원래 8,900대 정도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때 5,100포인트까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22년 1월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쭉 내려와서 다시 800대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주 전부터 갑자기 한 1,000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이 운임이 지금 1,700, 1,800까지 다시 급격하게 뛰어오른 상태인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은 사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운임을 조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탱커 벌커도 할 거 없이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사실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상위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암묵적인 약간 담합 형태로도 운임을 저희가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선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컨테이너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 상태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벌크나 이런 뭐 유조선 이런 거보다도 컨테이너 쪽의 운임이 최근에 조금 더 이걸 반영해서 더 많이 오른 겁니까? 많이 올라 있긴 예. 한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이 예.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24년의 장사를 위해서 화주들과 운임을 내고를 해야 되는 얼리비딩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비수기에 운임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고를 시작을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적은 반면에 이러한 비수기에 운임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시즌을 마무리를 하면 내고를 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컨테이너 운임이 궁극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SCFI라고 하는 운임이 오른 것이 CCFI에 거의 균등하게 반영이 그치, 되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서비스 컨트랙이라고 하는 장기 화주들의 운임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CCFI 같은 경우는 SCFI가 오르는 것만큼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기업 얘기도 하겠지만 HMM 같은 경우 한 3% 정도 오르는데요. 그 위에 좀 가벼운 해운주들 보면 흥하해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간밤에 이제 이란이 나서서 또 미국 선적 하나를 뭐 납부해 이 영향일 거예요.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훨씬 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해운업기 이런 해운업기 계신 분들은 사실 남의 불행인데 좋다고도 표현 못하고 속으로 웃고 계시다는 상황들인데 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주가는 관련주들은 이제 오르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주가에 반영돼 있을까? 또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그 뭐 이 분야별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가 운임이 올랐을 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 운임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예.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해운사의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대응해서 이 올라간 운임을 다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면 주가가 올라서 오히려 더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이 얼마 전에도 이제 머스크가 또 홍해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었다가 예. 또 다시 멈췄다가 이걸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수기에 저희가 항차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게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봤을 때 공급이 여전히 많은 영역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수요가 다시 엔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살아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공급 투자를 과하게 해놓은 게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정도의 상승은 이제 이 스팟 운임이 오른 거에 대한 반응 정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예상하지 않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수요 공급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분석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 수에즈 운하에서 큰 그 선박한 척이 좌초됐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에버그린의 선박이. 네, 그때도 사실은 물류비는 꽤 올랐거든요. 네네. 거기가 확 막혀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게 불안감, 정치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면 급격하게 다시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셔야죠. 뭔가 좀 안정적인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 네. 그것만 이제 반영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오늘도 뭐 해운주 우리가 사실 뭐 해운주 이런 회사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 변동성을 머금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관련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자로 확정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은 이제 분석을 이제 당분간 안 하신다고. 왜냐하면 이제 페노션은 결국 이제 인수를 해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분석은 안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저희가 희석 네.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그래도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제시를 할 수 그렇죠.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뭐 연구체 이런 게 전환되고 앞으로 또 하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게 네네. 밸류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페노션은 그렇고요. 페노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HMM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좀 가는 걸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HMM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은 매도 의견이신가요? 네. 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컨테이너 업황에 대해서 그닥 좋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거의 한 310만 TEU 정도의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2,700만 TEU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선박의 양이 거의 10% 이상 늘어날 예정이고 저희가 뭐 원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던 게 희망봉을 우회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인도되는 선박이 워낙 많은지라 사실 지금 저희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홍해 노이즈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24년에 해운사들의 실적은 모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잠재되어 있는 HMM의 주식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뛰어나게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피어랑 비슷한 수준에서의 밸류를 해봤을 때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내가 조금 특이하게 운송업체들이 모두 다 빅딜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빅딜이라도 그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인수자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만한 요인도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냥 피어와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책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HMM은 저는 이제 본업보다는 경영권 이전의 그 관련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오래 밟지 않군요. 이 컨테이너 쪽은 HMM은 컨테이너니까요. 그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운송업종 가운데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치고 나가는 게 국내 택배사 CJ 대한통운입니다. 그 이유는 뭐 택배비를 최근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저도 주변에서 그 후배들이랑 밥 먹다 보니까요. 뭐 물건 얘기하는데 여기 써보세요. 여기 엄청 대박이에요. 싸요. 이러면서 봤더니 이게 알리바바에서 하는 온라인 그 쇼핑몰인데 정말 이 가격이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내 와서는 택배가 많이 된다는 거죠. CJ에 대한 통은 오른 거는 그 영향이 요즘 최근에 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부각이 되고 네.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이 이커머스 쪽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사실 좀 없는 편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러한 유군업체는 약간 불황이 예견이 될 때 사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때 사시면 조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도 조금 저희는 있어 보이고 유일하게 지금 물동량이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물류업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의 운송 섹터에 해운도 항공도 모두 큰 빅딜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운송 내에서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좀 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도 이제 빅딜이 걸려 있다는 거는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가 매듭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항공은 그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씀. 근데 한진칼은 요즘 또 주가 급등하대요. 물론 지주사이긴 하지만. 뭐 이제 만약에 이게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한진그룹의 그 지배구조가 조금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지주사에 대해서 조금 가져가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로직인 것 같군요. 네. 생각을 뭐 2번, 3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아주 뒷꼬리 잡기 쉬워가지고요. 그러면 조선주는 뒷부분에 좀 얘기하고 운송에서 우리가 뭐 홍해 리스크부터 해서 국내의 빅딜 얘기까지 했는데 운송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그다음에 그 가운데 뭐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관심주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즘에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해외에 이제 비슷하게 유군을 하고 있는 뭐 UPS나 페덱스 같은 업체들을 보면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이익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이기도 하지만 그때 올라갔던 지금 유군 마진, 택배 마진이 거의 유일하게 지켜지고 있는 업체가 대한통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진택배나 저희가 이제 롯데택배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유지가 네. 안 되고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안정적이고 조금 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운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홍해 문제가 운임을 가지고 화주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주가가 좀 조정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차라리 이런 국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해운과 항공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운과 항공은 이제 보수적인 이시고요. 그 가운데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자동차 나르는 회사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워낙 그 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주 조선의 국모라는 타이틀까지 얻으셨을 정도로 조선주 관심이 많았는데 상반기 굉장히 주가도 상승하고 기대감도 있고 뭐 빅사이클이 왔다고 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조선주가 조정받으면서 사실 탄력있게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네. 뭐 가장 걱정하셨던 건 네. 이제 저희가 수주 산업인데 상반기 대비 뭔가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좀 약해지는 것 같은 피크아웃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던 네.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 연초에도 한번 반복을 했던 사례이긴 한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조선업체들이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21년과 22년에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23년에는 그냥 잔고가 줄지 않는 정도 수준의 수주 목표를 발표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22년에 수주했던 것 대비 한 20-30% 감소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더 감소하는 걸로 나오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괜찮게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23년 1월 달 초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그걸 저점으로 해서 실제로 그 해외 업황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저희가 24년에도 그거를 조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에 이제 HD 현대그룹이 수주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0%대 감소를 목표로 잡은 것. 그래서 이제 LNG 선박 많이 나왔고 컨테이너 선박 많이 나왔는데 그 업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 수주가 올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바라보면서 좋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또 막상 수주를 받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그 우려를 조금 털어내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요럴 때 이제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물론 수주라는 게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수주 목표치가 떨어지면 나쁜 건데 조선이라고 하는 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용량이 도크가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마냥 수주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수주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나타나는 실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신주조선과나 실적 부분은 어떤데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작년 2분기에 원래 2개사만 그 흑자와 전환했다가 3분기에는 3개사가 흑자 전환했고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까지 흑자 전환을 못했던 아마 미포조선까지도 저희가 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업황이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올해 만드는 배들은 분명히 작년에 만들었던 배보다 더 수주를 늦게 한 배들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단가가 받으니까. 높을 네. 거라는 거를 당연히 예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엔 정말 0. 몇 %, 뭐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마진이었지만 올해는 눈에 띌 만한 그런 영업 마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뉴스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홍해사 때 해운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여쭤봤는데 그건 이제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있고 어디로 갈지를 사실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시장 기대감이 좀 낮춰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들 기업별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으로 기자재 좀 얘기할게요. 조선업종 가운데서는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좋은가요?
뭐 이제 저희가 올해는 실적 장세라고 많이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적이 가장 좋아질 만한 부분은 여전히 현대사무중공업의 실적이 가장 좋아질 예정이고요. 네. 올해 대단히 오래간만에 나오는 그 수주 기대 분야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모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H삼국조선해양이 여전히 가장 저평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해양 플랜트에 대한 오래간만에 그 수주 턴어라운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중공업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도 이거 좀 여쭤볼게요.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여기도 지배 구조가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 또 방산 쪽이라 물론 다른 조선도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방산하겠지만 그러니까 부각되어 있는 건 우리가 눈에 보는 건 한화오션 같은 경우 뭐 방산 쪽 기대감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희가 방사는 저희가 수주를 해서 그게 성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까지 방산을 영위하는 조선 업체들에서 방산 부문을 가지고 저희가 가치 평가가 조금 따로 이루어진 사례는 별로 없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제 일반 상선에 대해서 조금 포지션을 줄이고 방산에 대해서 많이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완전히 그 카테고리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투자를 해서 저희가 뭐 해외에도 방산 관련 사업장을 만들고 수주를 해서 이제 언제까지 조금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 자체가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 회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선주로서의 바라보는 그 시각을 조금 걷어들이고 이제 방산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간 몇 년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확인하시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다시 봐야겠죠. 우리가 뭐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철강업체가 아니라 소재주를 보는 것처럼. 근데 하나오션을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방산 포션이 그렇게 평가, 낮죠. 그렇죠. 아직은 네,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죠. 네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방산주로 넘겨주셔야겠네. 하나오션은 분석 섹터를. 기자재 업종 마무리 좀 해주세요. 어쨌든 기자재는 조선이 먼저 가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조선 업종을 보면서 기자재 업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오히려 조선 업체한테 그 조선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만드는 그 완제품을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의 기자재를 먼저 납품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는 빠른 카테고리에 있는 기자재 업체도 있고 조금 느린 카테고리에 네. 있는 그런 기자재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에 인도될 선박의 숫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의 그런 볼륨 상승과 지금까지 별로 돌리지 않았던 설비들에 대한 가동률 상승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비용은 워낙 10년에 걸쳐서 많이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의 그 매출 레버리지 효과는 기자재 업체들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자재 업종 가운데는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어떤 건지. 저희는 필수 기자재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친환경 선박을 이제 한국 조선 업체들이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엔진과 관련된 기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래서 STX 중공업을 가장 좋은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는 조선 또 해운, 항공 이런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고요. 중기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오늘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